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활본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식량 전쟁의 시대, 도대체 식료품 가격 얼마나 상승할까? 인플레이션 현상의 가장 주범이 될 수 있는 그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세, 슈퍼사이클 올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 전 일이죠. 인도네시아에서 팜 수출을 금지하는 일이 있었죠. 또 얼마 전이죠. 인도 밀 수출 대국인 인도에서 또 역시 밀 수출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죠. 또 엊그저께 일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닭고기 수출, 생닭을 포함한 닭고기 일체, 햄 뭐 이런 다 포함입니다. 닭 수출을 금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식료품 보호무역 조치, 새로운 식량 전쟁의 시대가 열린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이렇게 비유컨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국가들의 이 수출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출이 늘어나면 자국 경제에 도움이 될 텐데 왜 식료품 수출을 차단했을까요? 바로 치솟는 자국 물가 상승입니다.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이런 식료품 가격이 폭등하는 가운데 많은 수출 기업들은 수출을 하면서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자국 물가를 잡는 데 더 중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면서 수출을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단행한 것이죠. 이른바 식량 전쟁의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이죠. 식료품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를 대비하라 라는 표현을 담은 이 칼럼을 제시한 바가 있는데요. 지금 이른바 이렇게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의 역습이 시작된 긴축의 시대답게 이런 식량 전쟁에 어떻게 대비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식료품 원자재 슈퍼 스파이크 현실화되나? 제가 작년인가요?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었는데요. 슈퍼 사이클은 보통 15년에서 20년간의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 이런 것을 보통 얘기를 해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중국의 엄청난 그 원자재 수입, 특히 뭐 철, 비철금속, 뭐 식료품 원자재도 마찬가지고요. 에너지 원자재 할 것 없이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2000년에서 10년, 15년 뭐 그 정도까지 이 원자재 가격이 중장기적인 상승 기조를 보였던 그 시점을 가장 대표적인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라고 보는데, 제가 보니까 슈퍼사이클은 아닐지 몰라도 슈퍼 스파이크는 될 수 있겠다. 슈퍼 스파이크는 대략 3년에서 5년간의 원자재 가격 상승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한번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 농산물 원자재 가격이 저점을 기록했고 2021년 또 2022년 지속적으로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흐름에 있습니다. 자, 3년여 동안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 이제 2023년, 2024년까지도 식료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한다면 슈퍼 스파이크는 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일단 그 식료품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 흐름에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기후죠. 지구온난화죠. 이상기후, 지구온난화가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분 엘니뇨, 뭐 라니냐, 뭐 이런 현상, 어떤 지역들에는 뭐 메뚜기 떼가 출범하고요. 또 고온, 또 어떤 지역은 저온, 또 어떤 지역은 다습, 어떤 지역은 가뭄, 이렇게 하면서 이상기후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많은 곡물을 생산하는 그런 주요국들의 생산량이 충분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것은 공급을 부족하게 만드니까 식량 수요는 계속 유지되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식료품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죠. 보시는 것처럼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보면 FAO에서 지속적으로 이 지수를 발표하는데, 식량 가격 지수가 이 지수를 추계한 이래로 역사상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 식량 가격 중에 일부가 또 곡물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곡물 가격 지수도 역시 역사상 최고점을 이른바 최고점을 갱신한 바 있습니다. 정말 이런 지구온난화나 이상기후 현상이 물론 탄소 중립적인 노력을 계속 단행하고 있지만 단기간 안에 이런 것이 잡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곡물, 식량 가격을 상승시킨 이 요인은 23년, 24년, 25년까지도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 있겠죠. 결국 지금까지 식료품 가격을 상승시킨 이 요인들이 향후 23년, 24년에도 계속 작용하겠구나. 그럼 식료품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판단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바이오 연료의 부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경유차 이용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경유차 이용하시는 분들은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이미 바이오 에너지를 계속 주입하고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주입하고 계신 그 경유에는 일정 부분 바이오 연료가 혼합되어 있다는 것도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실 혼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용 경유에는 바이오 디젤 혼합 의무 비율이 이미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3.5%의 바이오 연료가 혼합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최소 3.5%를 혼합해서 이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를 계속 올려나갈 것이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탄소 중립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조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바이오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바이오 에너지를 어떻게 만듭니까? 대두, 콩이죠. 그리고 옥수수 이런 것들 가지고 만듭니다. 그게 바로 바이오 에너지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수요가 늘어나겠죠. 혼합 의무 비율이 계속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국가들이 이런 바이오 에너지 혼합 의무를 적용해 나가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 화석 연료, 디젤과 같은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들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식료품, 주로 곡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곡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GS칼텍스나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함께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공동 착수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어떤 겁니까? 미국 이미 옥수수 수요의 에탄올 부문이 34%나 차지하고요. 대두유 같은 경우도 전체 수요의 25%가 바이오 디젤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곡물, 예를 들어 옥수수나 콩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식탁용으로만 쓰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바이오 에너지로 쓰이는 곡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곡물 수요가 계속 늘어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탄소 중립적인 노력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늘려나가기 위해서라도 바이오 연료가 부상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곡물 수요를 늘리는 역할이다. 자, 이런 역할도 역시 23년, 24년, 또 25년까지 장기적으로 계속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계속된다는 거죠. 결국 앞에 말씀드렸던 이상기후 현상들은 반복되어 있고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데 바이오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또 높여나가는 그런 세계적인 움직임 속에서 수요는 또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곡물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도 있겠구나.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가뜩이나 올라가고 있던 곡물이나 식료품 원자재 가격 상승세,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게 뭡니까?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뭐를 상징합니까? 푸른 하늘과 곡창지대를 뜻합니다. 러시아도 세계적인 밀 생산국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도 못지않은 세계적인 농산업 국가입니다. 러시아를 먼저 보시면 러시아가 여러 광물이나 가스, 석유 이런 것을 공급하는 최대 생산국인 거 맞습니다만 러시아는 역시 밀, 비료와 같은 여러 농산물, 기타 원자재 수출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도 못지않아요. 세계 원자재 시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도네시아가
파뮤 수출 1위국이라고 했지만 또 해바라기 씨유 1위 수출국이 또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뿐 아니라 뭐 옥수수라든가 여러 가지 뭐 밀, 대두 뭐 이런 여러 각종 식료품 원자재 최대 생산국 중 하나에 들어갑니다. 결국 이런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실제 농지 면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폐화되니까. 그리고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 중에 씨 뿌릴 수 있을까? 전쟁 중에 파종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일들은 지금 당장 밀 공급 혹은 그 밖에 식료품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지금 파종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치고 보통 이런 것은 2년여 시간까지 식료품 공급에 차질을 빚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식료품 가격이 굉장히 높은 거 사실입니다만 23년, 24년까지도 식료품 원자재 가격은 계속 치솟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식료품 수요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근데 이런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소비자 물가 전반에 걸쳐서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식료품 원자재 주로 이제 곡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쌀을 제외한 나머지 식료품 원자재는 이 FAO에서 권장하는 그 재고율에 훨씬 못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응할 수 있는 이 수단은 세계 각국이 이렇게 보호무역 조치를 단행하고 또 보호무역 조치로 자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자국의 식량 안보를 위해서 보호무역 조치를 이렇게 단행하는 과정인데 우리나라는 이런 식량 안보 문제에서 현격히 굉장히 하위권에 맴돌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이미 식량 안보 지수가 하위권에 있지 않습니까?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32위에 있습니다. 이런 국가에서 전적으로 식료품 수요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이런 구조 속에서 이런 국가들이 식량 보호무역 조치를 이렇게 단행하면 더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우리나라는 여러 곡물이라든가 또 사료용 곡물도 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그 곡물이 식탁에 오르내리는 그런 곡물도 있겠지만 사료용으로 쓰이는 곡물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우 농가에서 이 소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용이 100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55%가 사료입니다. 근데 사료값이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한우 농가 얼마나 힘들까요? 그럼 한우 가격은 또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 소비자 물가 전반에 걸쳐서 상승세를 만들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 이것은 23년, 24년까지도 장기화될 수 있는 이슈다 이렇게 생각해 봐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식량 안보 지수 면에서도 열의하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정책적으로도 노력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 드리는 것처럼 21년 경제 전망에서 원유에 투자하라, 22년 경제 전망에서 원자재에 투자하라, 특히 구리에 투자하라 이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 시국에서 22년 하반기 경제 전망이 필요한 이 시점, 그래서 이 책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것이 그럼 인플레이션 현상,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식료품 원자재 가격에 추종하는 이런 ETF 상품에 투자하라, 이런 결론도 한번 같이 가져가 보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도 드려보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